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합동 감식에서 집게차 조수석 하단부에서 불이 시작돼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 1000여 건이 쇄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나 기업 필수 업무를 제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중국 내 단기 비자 발급은 한 달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새해부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하고 내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아산역과 지제역 사이 구간에서 전차선 전기가 차단되면서 밤늦게까지 고속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예정된 도착 시각보다 2시간이나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가 시험 발사됐습니다. 네, 이 발사체는 고도 450k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방부는 정찰 위성을 띄우는 데까지 성공하면 독자 정찰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먼저 황보연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을 뿜어내는 발사체가 해가 저무는 상공을 가로질러 치솟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지난 3월 30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개발을 규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폐지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속도를 낸 결과입니다. 앞선 첫 시험 발사에선 단 분리와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시험에선 추가적인 기술 검증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우주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기관은 액체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액체 연료와 달리 미리 연료를 주입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형 위성을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발사하는 경우 그럴 때에는 고체가 유리하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 저궤도 소형 위성 시장에서 고체가 좀 경쟁력이 있어요. 군 당국은 오는 2025년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독자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갑작스런 비행체 목격으로 시민의 혼선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된 비밀 사업이라 사전에 공지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포착된 이 발사체 때문에 어젯밤 놀란 분들 많으시죠. 저희 YTN에도 무슨 일이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 전화 정말 쉴 새 없이 올렸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군의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으로 확인됐지만 사전 예고가 없었던 탓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미 해가 져 깜깜한 밤하늘로 번쩍이는 비행체가 치솟아 오릅니다. 비행체가 지나간 자리엔 무지갯빛 긴 섬광이 꼬리처럼 이어집니다. 이 같은 광경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등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목격됐습니다. 저녁 6시 10분 무렵부터 20분 동안 시청자들이 YTN에 보내온 사진과 영상만 1000건이 넘습니다. 비행체 섬광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놀란 마음을 전하는 제보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비행체가 처음 포착된 때로부터 30여 분 뒤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는 동안 시민들은 그저 영문을 모른 채 하늘만 바라보며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90대에 가는 분도 같이 운동을 가는데 이상하게 저런 건 물체를 본 적이 없다고. 놀랐죠. 이게 뭐가 저런 물체가 올라가는 것도 소리도 없어요. 전혀 소리도 없고.
혹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건 아닐지,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닐지 걱정도 컸습니다. 처음에 북한 그건 줄 알고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놀랬어요. 근데 정찰기를 보냈었잖아요, 북한에서.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북한에서 또 뭘 보낸 건지, 여기가 용산 이태원이어가지고 혹시나 뭐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 정도의 발사체면은 북한에서도 이게 보일 텐데 이거를 뭐 미사일 공격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저희 쪽으로 공격을 하면은 어쩌려고 이렇게 미리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또 사실과 다른 성급한 안내로 오히려 혼란을 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권 일대를 휘저은 뒤 새 때나 풍선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소동도 반복된 터라 시민들은 이번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때 위험을 알려서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이 진행됐는데요. 집게차의 조수석 하단부에서 불이 시작됐고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진압이 한창이던 때 YTN 카메라에 찍힌 터널 진입 차단 시설. 원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터널에 들어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띄워서 차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단 시설 전기 공급이 터널 화재 탓에 끊기면서 먹통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터널에 진입한 차들은 바람을 타고 덮쳐오는 불길을 그대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또 터널 안에서 차량이 줄줄이 멈춰서고 엉키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차단기 혹시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처참한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은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조수석 쪽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게차랑 인접한 방음벽에 옮겨 붙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를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다만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국과수 정밀 감정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량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추가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구간의 차량 통행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방음터널 55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의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KF-16 전투기가 추락했는데요. 공군이 조사를 해봤더니 기체 결함이 아니라 정비 불량으로 드러났습니다. 12년 전에 5cm짜리 너트 한 개를 끼우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커다란 나무에 낙하산과 조종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8시쯤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 한 대가 야간 전투 초계 임무 도중 경기도 양평군 상공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비상탈출에 성공했고 전투기도 민가가 없는 야산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이번 추락 사고는 너트 한 개를 끼워 넣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추락 기체 잔해를 수거해 정밀 분석했는데 엔진 기어박스 내부의 연료 펌프 구동축 톱니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마모돼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엔진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창정비 과정에서 구동축을 고정하는 지름 5.5cm, 두께 1cm 너트 한 개를 빼먹은 탓이었습니다. 공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창정비 작업자 2명과 공장장 1명에 대해 문책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 한 해 공군 항공기 사고는 모두 5건입니다. 지난 1월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신모 대위가 순직했고 4월엔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하면서 학생과 조종사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8월엔 F-4E 전투기가 해상으로 추락했고 지난달 KF-16C 추락에 이어 지난 26일엔 북한 무인기 대응 차원에서 출격한 KA-1 경공격기까지 추락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천안 아산역과 지제역 사이 구간에서 전차선 전기가 차단되면서 밤 늦게까지 고속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예정된 도착 시각보다 2시간이나 늦어진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대전역에 도착하는 KTX 열차 안입니다. 이 열차는 대전역에 어젯밤 10시 반쯤 도착 예정이었지만 1시간 반이나 지연됐습니다. 제시각보다 90분 늦게 도착합니다. 열차가 제시각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천안 아산역과 지제역 사이 구간에서 전차선 전기가 차단되면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운영사에서 상행선 선로를 폐쇄해 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양방향 고속열차들이 한쪽으로 번갈아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열차들은 길게는 2시간이나 예정 시간보다 오래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방송도 없고 좀 중간에서 역무원이 한 사람씩 대응하면서 대답해주고 있는 설정이네요. SNS상에도 SRT와 KTX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에도 KTX 열차가 대구에서 차량 고장으로 갑자기 멈췄고 지난 14일에도 대전 조차장역 근처 선로에 금이 가는 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속철도 사고 사례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2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환자는 300명에 달하며 지난달보다 14배 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다음 달 해외여행 규제를 대거 풀기로 하면서 6허의 귀환이 예상된 상황. 정부가 국경문을 닫아거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우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한 달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또 받게 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받고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될 경우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되고 검사와 격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항구에서도 하선자 모두에게 PCR 검사가 이뤄집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음성 확인서나 입국 후 검사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강도 높은 방역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특히 이제 입국 후 PCR 검사는 저희가 이제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는. 정부는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정상적인 교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만
새로운 변종 출현에 대한 우려로 방역을 강화하는 나라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도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Vamos a implementar los controles en los aeropuertos, nuestros aeropuertos, exigiendo a los pasajeros procedentes de China una prueba negativa frente a la COVID o pauta completa de vacunación. 전날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백신 접종 증명서만으로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Relativa, o sea, yo diría que es muy baja y en segundo lugar que también hay que pensar que es una vacuna que no está autorizada por la Agencia Europea del Medicamento. 이스라엘은 중국에서 자국으로 오는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中方始终认为，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 과학적 관점에서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새로운 변종 출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나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퇴원해서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사과하신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발음한다고 보면 될까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부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가득 메웠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등 옛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친이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실제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숴버린 민주주의의 토대를 화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온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미납된 벌금 82억 원부터 납부하십시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 퇴원 뒤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먼저 찾았고 자택 복귀 과정에서 사면 복권 반대 시위나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정치는 갈등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대립과 반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YTN은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권의 잘못된 구태를 되돌아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이틀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협치가 실종된 전국 상황, 먼저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의불개. 전국 대학 교수들이 2022년을 돌아보며 꼽은 사자성어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사건건 상대탓만 하고 정작 스스로는 바뀔 생각이 없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통렬히 지적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교수들만 하는 걸까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정치권은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당장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입법안은 정기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넓어졌습니다.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수기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른바 위장탈당 꼼수 논란에 무력화됐고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보여줬다. 합법적 의사지원 수단인 무제한 토론에 맞서 회기 쪼개기가 등장했습니다.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성사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통령실 의중을 살핀 여당이 뒤늦게 번복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예산안 심사도 정쟁의 수단이 되긴 마찬가지. 윤석열 표, 이재명 표 예산이 팽팽히 맞서면서 민주당이 조금 첫 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을 기록했습니다.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회의에서 639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을 다루고도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이제 와서 하자고.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습니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치권의 모습도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어렵게 발을 뗀 국정조사를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진상을 규명하는 본래 목적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안윤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7%포인트 차의 전례 없는 초박빙 대선.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여소야대 50여 석의 격차. 여기에 정권 출범 불과 석 달 만에 야당 총수에 오른 대선 맞수 이재명 대표까지. 일면 힘의 균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여야 대치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건들은 민주당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의 사건이죠. 다수 의석이라는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삼는 것. 민세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선을 넘는 발언과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 시민단체 횡령수단 같은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공감 능력마저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제발 의원님, 대표님, 다른 의원님들 구동이 나좀 시켜주십시오. 그게 입입니까? 구동이지? 야권이라고 나을 건 없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역술인 천공 의혹 등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풋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삭제 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발언하겠습니다. 169석 거대 의석을 갖고서도 공감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야 모두 밀리면 안 된다는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의식이 막말과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혐오의 정치를 낳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뒤 총선을 앞두고 양보 없는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2023년 정치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것저것 다 올라서 주머니 사정 참 팍팍한데요. 새해에는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4,000원 정도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6,000원이던 전기요금이 내년부터는 5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발전기금 등을 합하면 실제 내는 돈은 현재 5만 2천 원에서 5만 7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나 이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에 적자가 쌓이고 경제에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은 9.5%가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고 한전은 7조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해 적자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도 한전과 산업부가 계산한 적정 인상액 51.6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급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고 2분기 이후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비교적 안정됐다는 점과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내년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5%대 고물가 속에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에너지 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 각국의 물가가 크게 요동쳤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국내 물가가 안정을 찾을지 관심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의 주유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러시아에서 주로 들어오는 경유는 아예 주유조차 할 수 없고 휘발유는 하루 50리터 이하만 주유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유 공급의 10%를 담당하던 러시아산이 전쟁으로 공급망에서 빠지며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은 곧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5월부터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경유차가 딱 높아졌잖아요. 네. 그때는 내가 왜 경유차를 몰지 이럴 때도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를 역전하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에 차량 반도체 수급 대란까지 겹치면서 신차 대기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길어진 탓입니다. LNG 가격도 폭등하며 국내 전력 도매 가격, 즉 S&P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 S&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70원대 S&P를 기록하는데 오늘 통상의 4배 정도의 지금 전력 구입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 산지인 만큼
라면과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물가도 들썩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국의 에너지와 자원 확보 경쟁은 새해까지 이어져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도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종식될 것인지가 새해 물가 흐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에도 전기와 LNG 등 공공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물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서민들이 받을 충격파를 줄여줄 수 있는 정부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관련 내용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노동개혁과제 1번은 주 52시간 유연화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노동의 그 수요에 따른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개편하면 산술적으로는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의 틀이 유지되기에 야근의 총량은 같고,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이 70%까지 줄어서 1년 단위로 늘리면 69시간 근무 기간은 최장 15주가 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성수기에 몰아서 일해 이익을 높이되 비수기엔 확 쉬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성수기엔 연장수당이 늘고 비수기엔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감이 몰릴 때 과로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 그렇게까지 간 기업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상으로 허용이 된다면은 그거를 이용 안 할 사용자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최소한 현재 나와 있는 과로 인정 기준 60시간에 맞출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성과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치 아래 임금 정보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우리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임금 통계를 제공해 동일 업종끼리 임금 수준을 맞춰가게 유도하는데, 필요하면 새로운 임금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정보에 직업정보 보완까지 강구하며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도 검토합니다. 하지만 직무급은 비교적 협상파인 한국노총까지 결사 반대하는 등 양대 노총의 반발이 거세고, 자칫 연공급을 선호하는 중장년층과 직무급을 원하는 MZ세대 근로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이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 장 대표를 추가로 검찰에 넘기면서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팔려나간 디스커버리 펀드. 그러나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와 직원 2명이 펀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를 숨겨 판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 첫 공판 이후 5달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장 대표 등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권 부실을 알면서도 매입하고 자산 실사를 한 후 40% 이상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판매를 하는 투자 방식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모펀드 쪼개기 의혹으로 고발된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 등 16명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장 대표가 공시 의무가 있는 공모펀드의 규제 부담을 피하려 같은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나눠 50명 이상에게 팔았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올해 77살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고문의 형량이 33년으로 늘면서 사실상 종신형을 살게 됐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유엔 안보리의 석방 요구를 외면하고 7년형을 추가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정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7년형을 추가했습니다. 부패 혐의 5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77살 수치 고문의 형량은 모두 33년이 됐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군부가 여러 혐의로 기소한 수치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선거 조작과 부패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해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이번 재판 전까지 26년형을 받은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지난주 처음으로 미얀마 군정의 폭력 중단과 아웅산 수치 고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e've sent a firm message to the military that they should be in no doubt. We expect this resolution to be implemented in full.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 대부분의 집권 기반을 장악한 미얀마 군정은 이러한 안보리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군정은 지난해 쿠데타 이후 130명 넘는 반군부 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1989년부터 정치범으로 몰려 가택연금 상태로 약 15년을 보낸 수치 고문. 군사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비폭력 투쟁의 상징이 됐고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치 고문의 실현은 유엔 요구도 묵살한 군부 독재 탄압으로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내년 봄 모스크바로 초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국영TV를 통해 방송된 두 지도자 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시 주석이 내년 봄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방의 전례 없는 압박과 도발에 맞서 양국이 잘 대응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이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영토에 낙하한 데 대해 극도로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의 파트너들에게도 극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볼포비치 벨라루스 안전보장위원회 사무총장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연일 가능성은 작다며 미사일 발사에 어떤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벨라루스 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자국 영공으로 넘어옴에 따라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시대공 미사일, 화성 15형, ICBM으로 동해상으로 공습 경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물폭탄은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 그게 안 보이나? 장장 50회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비속어 발언 논란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실패한 모더 참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 하려고 악의적인 그런.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안전운전자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재감염 사례는 꾸준히 유행 늘고 반복 있습니다.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른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 천여 건이 쇄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합동감식에서 집게차 조수석 하단부에서 불이 시작돼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나 기업 필수 업무를 제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중국 내 단기 비자 발급은 한 달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천안 아산역과 지제역 사이 구간에서 전차선 전기가 차단되면서 밤늦게까지 고속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예정된 도착 시각보다 2시간이나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제2종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 10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군 당국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우주 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추진 시험에 처음 성공한 지난 3월 30일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국방부가 사전 예고 없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면서 놀란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부산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UFO가 보인다, 하늘에서 비행체가 빛을 뿜고 있다, 무지갯빛 연기가 보인다는 말 등으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YTN에도 20분 동안 제보 영상과 사진이 10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화물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터널 전체로 번진 걸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3차로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미 터널 안은 트럭에서 내뿜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운전석은 마치 용광로처럼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 오, 뜨거워.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기왕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50분쯤. 터널을 달리던 5톤짜리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불이 터널 안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11분. 소방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자 1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때 현장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불덩이를 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불꽃이 튀어서 이쪽 주변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바람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 그러면 거의 뭐 대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방당국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20여 분. 이후 남긴 상흔은 처참했습니다.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여 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다쳤습니다. 전체 터널 830m 가운데 70%가 타버렸고 다급히 대피하며 몸만 빠져나간 차량 40여 대는 새까맣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트럭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차량 조수석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차를 3차로에 댄 뒤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설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방음터널 화재는 불에 약한 소재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즉 PMMA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네, 실제로 방음터널 지붕에 많이 쓰이는 재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 실험을 해봤더니 PMMA가 열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소음을 줄이면서도 개방감을 살릴 수 있어 도심지 주변 고속도로에 많이 설치된 터널형 투명 방음터널. 이번에 사고가 난 방음터널은 흔히 아크릴이라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PMMA는 불에 얼마나 약할까? 투명 방음판에 많이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등과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500도씨 내외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PMMA 방음판은 280도씨 정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 6분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비교 대상인 폴리카보네이트는 450도씨에서 불이 붙었고 용융점이 650도씨인 유리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또 PMMA는 다른 두 소재와 달리 불에 녹아 땅에 떨어진 뒤 스스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연소돼 2차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실험 종료 후 얇은 막 형태로 흘러내린 폴리카보네이트나 접착제 부분만 녹아내린 접합 유리와 달리 PMMA는 모든 재료가 연소돼 남은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PMMA는 용융대에서 걔가 용융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적인 그 화재 확산이나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유리 소재는 불에 강하지만 유리를 붙이는 접착제가 녹아내리면서 유리가 깨지거나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 방음판에 난연 기준이 없는 만큼 인화점이 400도씨 이상은 되어야 하고 녹아내린 뒤 불이 스스로 꺼지는 자소성을 가진 재료를 방음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한 달간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중국은 정상적인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의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길게는 한 달에 가까운 시설 격리를 적용해 오다가 새해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성원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상은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할 말은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네. 국회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에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말이면 일몰을 맞는 법률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 특별 연장 근로를,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게 시급하다고 각각 다투면서 틈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연장 근로제에 관해서는 실태를 좀 알아보고 적극 협조했으면. 정부 여당의 몽리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처리는 물론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 등 안보 현안의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선 다음 달 곧장 임시국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에 성남 FC 의혹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 반발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으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2차례 청문회를 마치면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생각이 다릅니다. 야권에선 유족들 얘기를 듣는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국민이 납득해야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어긴 채 일몰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민생 현장도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논의를 언제 어떻게 이어갈지 새해에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뉴스, 바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영선 대통령은 익숙지 않은 정치 문법으로 때로는 참신함을 또 때로는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조은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외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을 180도 싹 바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대신 민간, 시장을 강조했고 부동산 규제 완화, 탈원전, 문재인 케어 폐기, 주 52시간제도 손질 등을 내걸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나라 밖에선 자유와 연대를 핵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했고 중국과도 수교 30주년을 맞아 물꼬를 틔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라는 당근과 도발엔 응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건넸지만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는 등 남북 관계는 힘과 힘의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참모들과 한 건물에서 일하는 용산시대, 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의 권력형 침묵을 깨고 파격 소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출 악재 때는 침묵하거나 갈등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장기화된 일인지 누가 하실 생각 없나요?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임기 5년 내내 할 거라던 출근길 약식 회견은 MBC 전용기 배제에 이은 설전 끝에 중단됐습니다.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으로 상징되는 윤석열표 법과 원칙은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때때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130여 명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 도로 차단 조치를 해가지고 여소야대 지형 속 야당과도 평행선입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 탓인지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은 요원하고 이른바 알박기 인사와의 갈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며 꼬인 실타래를 풀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2월 들어 40%대 지지율을 회복하며 국정 동력을 일부 확보한 모습입니다. 인기가 없어도 3대 개혁을 하겠다. 이곳 용산은 윤 대통령의 이 말에 집중합니다. 취임 첫 해 국정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는 모두 5명.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입니다.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국정원도 자진월북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는데도 남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최고 윗선은 서훈 전 실장으로 결론 짓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족과 국정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 만에 해를 넘기기 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러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새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정부 합동조사가 조기에 종료된 경위를 묻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최근엔 당시 청와대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는 국정원 내부 지침을 어기고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초에 소환한 뒤 처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기 인사 책임자였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검찰에 소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도 곧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추가로 고발된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새해 초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상인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실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당리당략에 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유가족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충성 맹세의 장입니까? 진실은 뒤로 한 채 국민의힘 일부 국조특위위원들은 당리당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진실 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한 곳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새해인 내일 새벽 0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타종식에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조규성 씨와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시민들을 구한 이른바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 등 시민대표 10명이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 10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2022년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서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을 전한 의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애가 밑에 깔려서 울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차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다가 다른 분들도 되게 문 열고 열심히 뛰어와 주셔서 다행히 들고 옮기고 아이 상태를 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고 현장에서 충격을 줘야지만 심장의 리듬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발견한 즉시 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려오던 중형버스는 앞을 가로막은 대형 버스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이 차가 이게 졸음 휴게소로 들어가면 거의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이거는 우리 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아무 상관없는 시민들이 다치겠다 싶어서. 그때 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봐야겠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들이 충분히 피난할 가능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던 거는 최대한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내가 최소 할 수 있는 그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가게 앞에 눕혀놓고 이제 물도 먹이두고 막 내 집 앞에서 이렇게 살리지 못한 게 그게 가장 죄스럽고 내가
한이 맺어가지고 죽겠어 내가 먹는 밥이라도 해서 얘들을 먹게 버리면은 그것이 내 성일 같다 해갖고 내가 손수건할 밥을 해가지고 국 끓이고 죽음 앞에 애들 앞에서 내가 장사한다는 것도 죄스럽고 그러는데 여기를 문을 닫게 되면은 꼴목이는 침침하고 캄캄하고 근데다가 조문객들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제 꼴목이라도 환하게 좀 밝히기 위해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내가 밤새도록 불 켜놓고 사흘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설명, 분량 면에서도 역대 최장이었고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설명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 동의 설명이 실제 판결 결과와 얼마나 같았는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단정적 표현과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 속 구체적 문구,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 없다는 아주 개인적 소회까지 한동훈 장관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의 법무부는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수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한 장관의 설명은 분량 면에서도 역대 어느 장관보다 길었습니다. 취재진이 1948년 재헌 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회의록 속 체포 동의안을 전수조사했더니 1487자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2013년 이석기 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황교안 장관의 설명이 1418자로 두 번째였고 1995년 박은태 의원 때 안우만 장관은 1135자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대체로 200여 자에서 700여 자 사이였는데 혐의 사실이나 수사 과정을 짧게 말했고 장관 발언 없이 유인물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설명한 혐의와 실제 판결 결과가 얼마나 같았는지 황교안 장관 때부터 한동훈 장관 때까지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과 정찬민 의원은 박범계, 추미애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최근 재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홍문종, 송광호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염동열, 박기춘 전 의원은 박상기, 김현웅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일부 유죄, 일부는 무죄로 갈렸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황교안 장관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라며 단정적 표현까지 썼지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관 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가 확정됐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유죄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를 구하며 공개한 증거와 주장 역시 향후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와 사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올 한해 역대 최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해온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다만 내년엔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등으로 숨통이 트이면 이를 계기로 국방력 강화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3만 톤이 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9월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로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8만 톤이나 줄어든 451만 톤으로 추정되는 데다 유엔도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식량 사정은 심각한 상황. 봄 가뭄과 여름 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악재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 북한의 식량 상황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의 기상 여건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잦아든다면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지했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한 만큼 북한으로선 교역 확대에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내년도에 북한 식량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국내적인 격앙 상황도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얼마만큼의 그런 원조나 상업적 교역이 이루어지나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식량 문제에 숨통이 트이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심 목표로 제시한 국방력 강화를 더욱 다그치며 주민들의 결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을 내년 봄 모스크바에 초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가 서방에 맞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시 주석은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화상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시진핑 중국 주석을 초대했습니다. Ждем вас,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рогой друг. Ждем вас весной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в Москву.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확인한 것이지만 사실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군사 협력입니다.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занимает военное и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торое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их стран и поддержанию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ключевых регионах. Нацелены укрепля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и и Китая.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직간접적 군사 지원을 기대하는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만 했습니다. 注入更多的稳定性。我也愿同总统先生就双边关系及共同关心的重大问题交换意见。 시 주석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 군사 지원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지만 과도하게 전쟁에 연루되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9일 벨라루스에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이 낙하한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벨라루스를 자극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벨라루스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2천억 원대의 무기 수출을 새롭게 승인하자 중국은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통일을 방해하려 하는 미국의 시도는 완전히 망상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탄 대변인은 이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적 연계의 중단 등을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가 지른 불에 자기가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 올해도 지구촌의 유명 인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세계 현대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살부터 70년 넘게 왕위를 지켜온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16명의 총리와 호흡하며 말 그대로 현대사를 관통해왔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유럽연합 EU 결성, 영국의 EU 탈퇴 등 격변 속에 영국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My government's priority is to secure the best possible deal as the country leaves the European Union. 지난 8월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르바초프 대통령.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혁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는 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Больше деловитости, больше демократизма, больше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и и дисциплины.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11월엔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백혈병으로 향년 96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받아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았지만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7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한때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 시도와 왜곡된 역사관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해외 스포츠, 문화계 인사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축구의 전설 펠레는 암투병 끝에 2022년의 끝자락에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펠레의 활약을 떠올리며 일제히 애도했습니다. For me, I will always carry Pelé in my heart for how he inspired generations and long live the king. 이 밖에 영국 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 영화 해리포터의 로비 콜트레인, 영화 불의 전차 작곡가로 유명한 반젤리스 등도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튀르키예 서남부 아이딘주의 한 케밥 식당에서 폭발이 일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 반쯤 폭발에 이어서 불길이 번졌으며 사고 직후 소방차와 구급대가 출동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히세인 악소이 아이딘 주지사는 요리용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다는 식당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난달 14일에도 이스탄불의 버나가에서 폭발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 위하여! 위하여!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성원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갔어야 되는데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새해 1월 2일 출근할 때까지 비어있을 책상을 정리합니다. 묵었던 서류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책상에는 새 달력이 놓입니다. 또 내년 연초부터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고단한 한 해를 보낸 직원들에게 송년회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아쉬웠던 시간들, 즐거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Y2K 문제 때문에 새해 1월 1일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전이 된다거나 뭐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쪽에 가스 같은 것도 공급이 안 된다니까.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지난해의 아쉬움과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인 한 해가 머무는 순간입니다. So happy to be in Seoul for New Year's. 밤새 달려온 기차가 새벽역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혼해야 도사라! 검푸른 바다 위 구름을 뚫고 새해의 아침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관광객들이 함성을 터뜨립니다. 1월 1일 가족의 건강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1cm 미만으로 적겠지만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서부와 전북은 종일 나쁨, 경북과 전남도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는 오후 5시 5분에 독도를 시작으로 서울은 오후 5시 23분쯤이 되겠고요. 새해 첫 해는 독도가 7시 26분, 서울은 7시 47분쯤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4도, 대구가 영하 1.1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